2010년 항해 인생을 시작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끝에 지난 2014년에는 209일간의 단독 무기항 무원조 세계 일주에 성공. 39살에 마음먹고 53세에 출발했어요. 이건 무기항 세계 일주 할 때 영상인데요. 돌고래들이 주변에 수백 마리가 모여서 돌고래 촬영하러 물속에 들어갔어요. 정면으로 상어를 보고 대접을 했어요. 셀카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척을 하니까 상어가 피하더라고요. 셀카봉으로 상어를 물리신 건데. 그런 작은 얼음 덩어리들이 위험합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요. 파도보다 오히려 파도 높이가 비슷한 것이 안 잡힙니다. 저런 거대한 것들은 잡힙니다. 어마어마하죠. 수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막 오래 나가 계시면은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나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이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랬나 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고 돌발 행동 자주 하니까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방학 때 갑자기 사라져서 그 당시에 혹시 DDD라고 기억나세요? 예. 다이렉트 지방 전화? 처음 개통됐을 때잖아요. 네네네네. 제주도에 가서 갑자기 전화해서 너 어디야? 제주도에 놀랬죠. 근데 말도 없이 가시는 거예요? 네. 여행 간다 그러죠. 여행 간다 그러는데 어디 간다 뭐 일일이 얘기나. 왜냐면 저도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도 안 정하시고 그냥. 그래도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살짝 걱정은 하는데 뭐 심하게 걱정한다든지 만류는 절대 안 해요. 늘 저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스타일이에요. 그 첫 항해 때는 그래도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친구분들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유럽에서 요트를 타고 한국까지 온다더라. 이러니까 친구분들, 충청도 분들이라고 위트가 있으셔 그러니 그냥 이렇게 그 바닷가 따라서 슬슬 오면 돼. 슬슬 오면 돼. 그냥 여기서 여기인데 지도 보니까 여기서 여기 아니야 여기. 걱정하지 말아. 말씀을 해주시대요. 오히려 이제 위로하시려고. 또 지도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된다니까. 여기 슬슬 이렇게. 막상 얼마 안 되는 거리라. 슬슬 한 2달 걸린대.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건 조심하십시오. 바닷가 가까이 항해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해안으로 일단 멀리 떨어져서 원양에서 항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물은 부딪혀도 안 다치잖아요. 육지는 부딪히면 다칩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딸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 제가 뭐 세상의 대부분의 아빠는 딸 바보들 아닙니까? 그렇죠. 딸 많이 눈에 밟히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무기항 세계 일주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바다에서 가끔 사라져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죠. 떠나기 전에 딸을 불렀어요. 딸이 외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불러서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런 말 저 잘 못하는데 그때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상상을 했어요. 내가 혹시 모험을 하다가 배가 난파가 돼서 물에 떠서 죽어갈 때 분명히 딸 생각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또 떠나기 전에 안 보고 떠나면 그게 더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각오까지 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래야 모험이죠. 부인은 안아주셨어요? 안 안아주셨어요? 이렇다니까요. 요트 여행만의 매력이랄까요? 뭐 아까 풍경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 길을 내가 만들잖아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 길 이런 것을 다 자기가 정해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가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목적지는 이 나라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패스해버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나라 가고 싶으면 방향 틀어도 되고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이게 여행을 창작해내는 즐거움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좀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트 여행은. 그리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면서 그 파도가 이렇게 막 느껴지신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해는 되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바람 속도와 방향이 느껴져요. 그런 게 느껴지고 파도를 보고 있으면 파도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바람이 지금 멀리서 불고 있구나도 느낄 수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나로 산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나로 사는 게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 하루에. 근데 그 모든 선택지를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 같은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아 바다 꼭 나가보세요. 저는 그래 다른 것보다 안 드시고 이제 다른 것보다 되게 자유롭게 사시는데도. 예, 자. 아니 방송 너무 많이 하시는 거니까. 아니 근데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길래 저렇게 잘 자라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님처럼 나도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 결혼도 못 남자친구도 없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저대지 않았어요. 진짜 거짓말 못 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그 이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이렇게 희생을 해주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타입의 어머님이시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눈치를 굉장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이 마음에 상처 안 입을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일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그 허투루만 얘기는 단점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말은 지금도 안 하세요.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오로지 그 건강만 챙겨주시는 네. 그런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은 그 제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이 없으시니까 네, 별로 이렇게 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성끼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성이어야지 좀 이렇게 텐션이 좀 있을 텐데 아버님하고는 텐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이렇게 가끔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모자. 옛날 초등학생들 교복 모자 쓰던 거 아세요? 네네. 중학생 모자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미리 사주신 거예요. 쓸 일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만 써보고 학교에서 막상 못 써본 그런 모자가 있었고요. 정말 관심이 없으셨나 보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만년필하고 시계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아,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도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서 그때 막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 그 불빛에 시골에는 불빛이 없는데 서울엔 불빛이 많잖아요. 네.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고 와 굉장히 그 뿌듯했던 이제 좀 나도 좀 성인이 됐나 뭐 이런 최고의 선물이죠. 시계. 완전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포르노 잡지 예? 아버지가요? 네, 왜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생들 물건을 압수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 당시에 검사 많이 했잖아요. 네. 가방 검사해서 그런 이제 포르노 잡지가 들어있으면 뺏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잘하셨네요. 아니 뭐 손내신 거 아니세요? 진짜 재밌는 게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고 가신 것도 아니고 펼쳐보세요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멋지지 않냐? 딱 그러고 한 3권 툭 던져주고 가세요. 와. 아버지가.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좀 이런 때는 좀 깨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 아버지한테 그런 잡지 받아보신 분 전국적으로도. 그럼요. 네. 그럼 대학생 때는요? 대학 들어가서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고속버스를 탔는데 네. 저한테 담배를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피워요? 그래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는데 라이터불을 딱 켜주시더라고요. 아예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을 붙이고 제가 손으로 가리고서 잠깐 피우다 말았죠. 아버지는 어떤 과목 선생님이셨어요? 화학이요. 화학이요. 그렇죠. 포르노 잡지라든가 담배 뭐 화학 자극이니까요. 다. 그건 생물학적인 건데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굉장히 납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걸 선물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은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네.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때때마다 필요한 그런 그 자존심 정도는 살려주신 것 같고요. 또 그 성인이 되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적인 것이 그렇죠, 사실. 지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깨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오히려 믿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탐험가적인 모험가적인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어떤 여행을 다니고 어떤 행동을 해도
참견 안 하세요. 그러다가 정화나면 한 번 화는 내시는데 자주 그런 일은 없었고요. 늘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그 부모님들 덕분에 저는 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었죠. 와 진짜.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봐서는 뭐 여자친구도 한 명 소개시켜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여자친구들은 바뀔 때마다 인사시켜드려도 다 받아주는. 여자 처음인 것처럼. 네. 아니 집에 들어온 건 너가 처음이야. 승진이는 여자를 이렇게 너도 여자 만나냐? 뭐 이러면서. 아, 맞아. 근데 저희 부모님도 거짓말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을 안 하세요. 그래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대하시고 맞죠. 그러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대학 시절에는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미술이 뭐 꿈과 관련돼서 그렇게 전공을 선택하신 건가요? 아, 꿈보다는요. 삶의 방법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그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때 그 저희 아버님 같은 인생은 살지 말자라는 게 저의 이제 그 삶의 모토였어요. 아버지 같이 살지 말자. 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런 삶의 방법이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매일 출퇴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저는 보니까 어렸을 때 전혀 그림 연습을 안 했는데 미술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탄 적이 있어요. 몇 차례. 그래서 혹시 소질이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화가가 된다면 출퇴근 안 해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대학을 선택한 거예요. 아. 네, 그냥 뭐 미술이 굉장히 좋고 예술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출퇴근하지 않는 직업의 일환으로 삶의 방법으로 택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까 프로필 소개할 때 일본 후지 TV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네네네. 예. 여기는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일본에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서바이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라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누추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그 영상 쪽이나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나 이 TV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영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TV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영상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주얼 아트입니다. 그런데 입사 시험을 보려고 한국의 방송사에 입사 시험을 알아보니까 딱 제 앞에 나이까지 잘렸어요. 근데 제 후배들부터 입사 시험 원서 이렇게 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이냐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했죠. 근데 일본에서 다행히 시험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와달라는 회사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이제 다큐멘터리 PD로 시작했죠. 일본 그 어떤 제작 환경하고 한국 제작 환경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그때 당시? 뭐 약간 있었죠.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많이 차이 나던데요. 제작 비용이 좀 많이 차이 나서 좀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할 때.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왕에 좋은 작품 만들고 싶어서 그 음악도 선곡을 안 하고 다 작곡을 시켰거든요. 좀 유명한 분들한테.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남질 않아요. 그렇죠. 몇 억짜리 이제 그 프로그램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뭐 150만 원 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가로서의 재량은 없구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써버리니까. 네네네. 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PD로 활동을 하시고 그때 촬영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난민들, 북한의 난민들, 일명 꽃제비라고 하죠. 관련한 내용이셨잖아요. 어떻게 촬영을 하시게 된 건지. 그 우연한 기회에 취재를 갔는데 어린아이들을 만났어요. 이제 북한에서 간 넘어와서 그 먹을 것을 구하거나 돈을 좀 구걸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저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뒷모습. 네. 그래서 야 이건 그 우리 민족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계속 취재했던 것 같아요. 반향이 굉장히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래하시던데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네, 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한 거는 처음이셨죠? 아니요, 다른 분들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비교적 많은 양을 소개를 했죠. 제 기억으로는 100편 이상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00편이요? 와. 기간이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제가 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탈북자분들 취재한 게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근 10년 가까이를. 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취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접고 그거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런 제작 의도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탈북자 관련한 얘기를 그렇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알리고 싶었죠.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가치관이 같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를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우리나라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하게 분단 국가 아닙니까? 독일 이후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랫동안 갈라져 있으면 다시 합할 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좀 하나가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었고요. 초창기에는 너무 불쌍해서 동정심에서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왜 거짓말하지?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을 해요. 나 이러한 그 고통을 당했고 이런 나쁜 대우를 받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북한 주민들을 하도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거짓말이고 진실인지를 쉽게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당신 왜 거짓말하죠?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마음이 돌아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랑스럽게 변했어요. 이것은 그래 우리 민족의 그 이야기구나. 우리하고요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자녀 교육이나 가정 식구들을 좀 더 윤택하게 생활을 하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시는 계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치적 상황만 다르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재를 하시면서 위험한 일도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험했죠. 네, 실제로 중국 공안에 3주가량 붙잡혀 있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제보가 있어서 이제 외국 공간에 뛰어들어가서 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샹하이죠. 상해에 가서 그분들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 정보가 미리 누출이 됐나 봐요. 잠복해 있는 그 공안 당국에 다 잡혔어요. 난민들도 잡히고 그 관련된 NGO 단체 사람들 취재하는 저까지. 그래서 한 3주 정도 그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2014년도 정말 국민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일이 생기고 세월호 참사도 기록을 하셨죠. 아무래도 이제 배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배 탄다 그러면 일단은 머릿속에 세월호가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요걸 또 기억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세요? 트라우마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사고가 이제 나면서 그 외신에서 저를 좀 연락이 왔어요. 취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취재를 협조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그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부터 약 45일 정도 취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유가족분들의 슬픔도 옆에서 같이 지켜봤고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페리호, 중학생들 수학여행단을 태운 페리호가 침몰합니다. 부딪혀서. 그때 140여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학생들이 죽어요. 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법을 바꾸죠. 교육법을 바꿔서 초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수영교육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영을 못하면 왜?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살짝 그런 이제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던 시기에 뉴질랜드에서 꽤 부유하게 사셨다고 얘기를 또 들었어요. 부유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뒤에 수영장 있고 그냥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정문에서 현관까지 뭐 차 타고 한 5분 들어가 그런 정도. 뉴질랜드에서 프로덕션도 차리시고 왜 근데 하필 뉴질랜드로 가신 거예요? 우연히 그 여행을 갔는데 삶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주택도 이렇게 층층이 있는 아파트도 아니었고 단독 주택에 그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바다가 가깝고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딸아이를 기르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 속에서 기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놀러 갔다가 이제 집을 하나 계약해놓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럼 지금도 뉴질랜드 그쪽에는 집이 있으신 거네요? 아니요, 지금 없습니다. 그 집 팔아서 지금 요트 샀으니까. 하셔서. 그럼 팔기 전에 이제 그 집 수영장 거기서 이제 그 따님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장에 깨어나자마자 다시 또 수영장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기억이었는데 그 이웃집에 놀러가 있을 때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해하는 목소리를 듣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정말 빠르게 차를 이렇게 미끄러뜨리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물을 좀 알기 때문에 3분 안에 회생 못 지키면 이게 뇌에 손상이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빨리 달려갔는데 다행스럽게 제 여동생이 놀러와 있었어요. 여동생이 인공호흡으로 호흡을 돌려놓은 거예요. 천만 다행이었죠.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보니까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평생 물을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서 네가 지금 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한 것은 물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너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장난쳤어요. 웃기면서. 장난치면서 물을 서서히 수영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시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장난을 쳤죠. 야, 너는 막 수영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너도 할 줄 알고 뛰어들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제부터 수영 연습 열심히 하자. 물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수영을 할 수 있을 때 뛰어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수영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빨리 가르친 것 같아요. 따님 몇 살 때예요? 그때가 3살 때였습니다. 너무 애기 아닌가요? 다행히 수영 지금 굉장히 잘하고요. 물 무서워하지 않고 저랑 같이 바다 나가 낚시도 잘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한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으면 굉장히 어렸을 때 공포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텐데. 어른들이 무서워하면 아이들이 같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당당히 드러내고 극복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물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잘못한 사람 잘못이니까 그 잘못한 사람을 바꿔야죠.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일반적이질 않아서 맞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일반적이질 않아서 세상 전체에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딸이 빠졌는데 야, 물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다시 들어가자. 이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막 호화롭게 그런 저택에서 사시다가 그걸 청산한 이유가 청산했다기보다는요. 그 투자에 실패를 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과도한 투자. 왜냐하면 근데 이제 한때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한때 이런 땅값이 좀 쌌어요. 그래서 그런 넓은 땅을 보니까 집안에서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승마도 가능하네 이런 걸 느끼게 됐죠. 저렴한 비용에.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전원주택들 구매하고 농장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업적 마인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 개인 사업도 잘 안 되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정리를 안 하니까 은행 부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빠듯이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제가 투자한 돈도 못 건지는 완전히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럼 파산을 하신 거예요? 파산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다 정리를 하고 마지막 한 개 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제 세 사람한테 이렇게 렌트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 공간이 없었죠.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가 살기엔 너무 장소도 멀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은행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세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었어야 네. 되니까 완벽하게 다 제 재산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에 가서 일단 급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물건이 팔리는 바람에 은행빚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남은 돈으로 이제 그 생활비 좀 떼주고 한국으로 와서 요트를 구입했죠. 아주 요트를 그냥 뭐 당연하게 사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요. 집 팔리고 이제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더 쓰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빠 집 팔았어 요트 샀지롱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아 진짜 딸이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네, 어느 날은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엄마도 어디 해외 출장 간 것 같고 아빠도 요트 타고 놀러 가고 자기는 뭐냐고. 그렇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그럼 네 인생 즐겨라. 각자의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인생을 내가 살아줄 순 없잖니. 네가 알아서 즐겨라. 네, 그러면 그 뉴질랜드를 생활을 정리를 하시는 그 시기가 어찌 보면 인생에서 좀 가장 힘든 시기셨을까요? 가장 힘들었죠. 그래도 나름 약간의 이제 걱정 없는 네. 평생 걱정 없는 그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우르르 무너져 내리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아름답지 않게 보이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어떤 풍경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생활은 만족하셨어요?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왜 좋은 집에 또 사는 사람들 혹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간혹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 사람들 있죠. 보통 사람들 보면 이해 안 가죠. 그런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루는 이제 딸아이하고 둘이 수영장 옆에 있었어요. 네. 근데 딸아이가 그 옆에 이제 팔각정 같은데 서서 정말 한숨을 쉬면서 집과 수영장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너무 아빠로서는 뿌듯했죠. 그런 딸을 보는 모습이. 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에게는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 점점 이렇게 약해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때였습니다. 이제 배낭을 챙겨서 중국 국경으로 갔어요. 탈북자 취재를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탈북자분들 한겨울이었죠. 근데 뉴질랜드는 여름이었으니까. 한겨울에 갔는데 영하 20도, 25도 이렇게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도망간가나 이쪽에서 탈북자분들 넘어오시는 분들 몰래 다가가서 이제 인터뷰 시작하고 그분들이 그 피난해 가는 과정을 계속 산으로 들로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제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낄까요? 나 살아있구나. 그 막 긴장되고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다니는 제 모습이 굉장히 그 묘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편안하고 이렇게 자극이 없는 생활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천상 내 유전자는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살았어요. 부록이 돼서야 내가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근데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저는 싶거든요. 선생님께는 행복이 어떤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 속에 행복을 늘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트를 타고 무기양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그럼 그 과정에 준비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늘 설레이면서 행복한 거예요. 흔히 우리 소풍 가기 전날 설렌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그래서 꿈을 설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고 안 이루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요,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실
책만 봐도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고. 근데 또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이러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게 결정되면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또 행복해져요. 평생 도전하셔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잃었을 때 즐거움은 잠깐인 것 같아요. 같이 오신 분들은 누구예요? 저희 크루들인데요. 예. 이번에 유럽에서 한국까지 같이 항해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 바다에서 자기들의 미래 비전을 찾고 싶다. 네. 사실은 제가 아마 한 3년 반 전이었을 겁니다. 어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젊은 사람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저하고 같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쁘게 강연도 하시고 TV 출연이나 방송 출연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다를 안내하고 싶은 일.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인 것 같아요. 해양대국 멀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국민들 대다수가 바다에 나가서 즐기고 활용하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해양 물리학자, 생물학자 나오고요. 그 속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나오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해양대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 저희도 그냥 막연히 우리는 삼면이 둘러싸였어 바다로 라고만 생각을 하지 바다로 나가서 뭔가를 확장시키려고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어찌 보면 그동안 생각을 빼먹고 있었네.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삼면이 바다인데. 지금 이 기회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죠. 맞아요. 지금 나가서 활동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바다 그냥 휴가 때 나가는 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상으로 접근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 뭐 어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부로 삼으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는 이 바다가 옛날에는 어떤 무역의 장, 예.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셨죠. 네네. 혹은 뭐 민족 이동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문화의 장르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네. 바다의 그 문화 비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다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그 요트 레이스라든지 바다를 즐기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돈이 바다에서 문화적인 활동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마켓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연습을 해서 자기가 노력만 하면 취업이라든지 자기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육지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회사 하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면서요.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0대 1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다는 1대 1도 안 돼요. 네, 그냥 가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무궁무진한 그 텃밭인데 사람들이 아직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지금 바다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요트가 다른 세상처럼 시작을 했는데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고 경험해보고 싶고. 꼭 해보세요. 이건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막 말씀을 듣는데 무슨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막 그려져요. 영화를 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냥 하신 말씀인데. 정말요? 영화 2편 제작 중인데요. 하나는 이제 영화사에서 극영화 준비하고 있고요. 제대로. 네. 이제 이건 뭐 영화 배우가 연기하는 거니까 제가 저를 모티브로 한 영화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항해했던 내용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금 편집 중이에요. 와. 그 영화의 상호 장면 꼭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그래픽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 기대가 됩니다. 또. 와. 꼭 봐야겠어요, 진짜. 네. 와. 그러면은 앞으로 방금도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앞으로 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요. 네. 그 우리나라 요트의 실력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단독 물량 요트 세계 일주라는 테마를 레이스로 만들어 놓은 시합이 있습니다. 네. 혼자서 배를 타고요. 지구를 한 바퀴 누가 더 빨리 돌아가나 시합을 해요. 야, 동네 한 바퀴도 아니고. 그거 그냥 서해에서 가면은 돼. 그렇지. 와. 그 완주율은 대략 한 51% 정도? 절반. 예, 출발을 동시에 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은 대략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굉장한 스포츠죠.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싸우는 혹독한 스포츠, 그렇죠. 모험과 스포츠를 결합해 놓은 4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데요. 그런 대회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큰 대회가 있고 작은 대회들, 즉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서양이 작아요. 작죠. 세계 일주에 비하면 대서양 정도야 뭐 작은 대회들이죠. 뭐 금방 그런 대회들이 이제 이모카 시리즈라고요. 이모카 오션 마스터스 월드 챔피언십이라고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F1, 포뮬러 1이죠. 그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시합을 해서 그 점수 가지고 세계 랭킹을 정하는. 그래서 저는 출전하면 아마 세계 랭킹 상금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전력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 말씀을 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을 꿈꾸지 않는 분들, 모험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함부로 모험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모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험가는 모험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험 세계가 개인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 회사에 출근해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모험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내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밥과 이런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것을 자기 목표로 삼고 있는 여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모험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기가 안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모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말씀들 많이 질문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그런데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만 싶고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면 사고나요. 자기에 맞는 모험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저희 공포나 두려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스케일이 커진 것 같아요. 뭐 대서양 정도는 뭐 세계 일주. 그러니까 눈이 이 지면에 있다가 이렇게 눈이 저 높은 데로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앞으로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커다란 물방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지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 세계가 더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사실은 대부분 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그런데 물을 안 즐기고 이 별을 또 떠나야 된다면 좀 슬프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을 못 즐긴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 가실 거 아니에요. 이 별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좀 즐겨보세요. 정말 엄청난 거 느끼실 거예요. 네, 뭐 말을 잇기가 힘들 정도로 강한 지금 울림을 주셨어요. 자, 오늘 편찬위원분들 얘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신은미 위원부터. 네, 저는 제비 같다. 제비. 마치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제비가 옛날부터 지혜로워서 그 길조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잖아요. 그 지금 요트 투어도 요트 그 레이싱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제비처럼 잘 돌아오시고 그리고 날쌔게 다녀오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비라고 정말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제비. 되게 어감이 좀 안 좋네요. 물 좋아하시니까 수제비? 괜찮은데요, 수제비? 자, 한재진 의원. 저는 그 다이어트가 아닌 다이요트. 그러니까 요트와 함께라면 다이. 죽음도 함께할 수 있는 오늘 멋진 우리 김승진 선장님을 만나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요트. 다이요트. 네, 요트와 함께 죽음도 함께할 수 있는 그 멋진 모험가. 그래서 또 다이요트. 이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하나 더 해봐. 네?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해봐. 여러 가지 준비해.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제가 욕심이 좀 많거든요. 괜찮았어요. 네, 막판에 이거라도 하나 살려보려고. 우리 김승진 선장님은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 네. 바다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음에 든다. 자유롭게 이용하시니까 자유이용권이다.
멋있네요. 저를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저희 제주도는 같이 요트를 타고. 아, 좋네요. 엎어지면 포도할 텐데요. 아, 대상에 별면. 대상에 별 이게. 예. 흔히들 인생을 뭐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시인의 비유처럼 뭐 산책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다를 놀이터 삼아서 노시는 것 같아요. 자유여행권하고 비슷하네. 네. 놀이터는 자유. 저는 뭐 티켓 필요 없이 예. 그냥 놀이터다. 놀이터. 바다를 놀이터 삼아서 놀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다. 바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4명의 한마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지구를 저희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규모를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면 그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를 처음 보고 이게 우리의 별이구나. 이 파도 넘어서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이터의 크기를 좀 더 키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선장님을 뒤쫓아서 열심히 한번 제 놀이터를 만들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